파괴승과 실수를 저지른 왕후. 경종은 고려 제5대 임금이었지요. 그런 경종은 젊어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헌의 왕후는 경종의 죽음을 슬퍼하였지요. 나날이 야위어가던 헌의 왕후는 성격마저 거칠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자 헌의 왕후는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파괴승 김치향과 그만 불의의 관계에 빠지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지? 헌의 왕후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나 왕비는 아들을 낳게 되었지요. 잘생긴 아들입니다. 헌의 왕후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잠든 아이를 보며 왕후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이 아이로 하여금 왕위를 잊게 하는 것이야. 경종의 뒤를 이어 사촌 동생 계령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제6대 임금 성종입니다. 그러나 성종은 38살의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성종의 뒤를 이어 경종의 아들이 18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목종이지요. 하지만 목종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의 왕후는 자신과 김치향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왕위를 잇게 하려고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대량 원군이 그였는데 대량 원군은 태조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헌의 왕후와 김치향은 대량 원군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지요. 마마, 대량 원군을 조용한 절에 가서 쉬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헌의 왕후는 목종으로 하여금 대량 원군을 승경사라는 절에 가두게 했습니다. 기회를 엿보아 대량 원군을 살해할 속셈이었지요. 하지만 좀처럼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아이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헌의 왕후와 결탁한 김치향 일파는 대량 원군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전하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찾아봅시다. 궁리를 하던 김치향 일파는 목종을 찾아가 대량 원군을 삼각산 기슭에 있는 신열사로 보내라고 간청했습니다. 신열사는 진관 조사가 혼자 머물며 수도를 하던 작은 사찰이었지요. 간신들은 대량 원군이 이곳에서 머문다면 처치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마, 대량 원군을 진관 조사 밑에 보내십시오. 그렇습니다. 진관 조사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하심이 옳은 줄 아뢰옵니다. 간신들이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모르는 목종은 신하들의 끊임없는 간청에 하는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대량 원군은 그리하여 진관조사 밑에서 글도 배우고 불경도 외우게 되었지요. 그리고 거적한 산사에서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관조사는 대량 원군은 암몰래 뒤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말았지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관조사는 본존불상을 옆으로 밀쳐내고 그 자리를 조금씩 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관조사는 법당에 들어가 독경을 외는 척을 하며 그렇게 며칠 동안 땅을 파고 팠습니다. 어느덧 어린아이가 들어가 숨을 수 있을 만큼이 굴이 파졌지요. 진관조사는 곧 대량 원군을 은밀히 불러 그곳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스승님, 이곳에 들어가 숨으라니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진관조사는 대량 원군을 그곳에 숨기고 며칠간 먹을 양식과 물도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도 절대로 밖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대량 원군에게 다짐을 받아낸 진관 조사는 다시 불상을 제자리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헌의 왕후가 보낸 자객들이 신열사로 들이닥쳤지요. 여기 있던 꼬마를 내놓으시지요. 나는 모르오. 진관 조사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정말로 모른단 말이오. 그들은 진관 조사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지요. 자객들은 법당과 절 주변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였지요. 불상 밑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절을 휘젓던 자객들은 대량 원군이 멀리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자객들의 보고를 받은 헌의 왕후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왕태우는 이제 자신의 아들이 왕 위에 오를 거라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굴 속에 숨어있던 대량 원군은 어느덧 15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종은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목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바로 대량 원군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대량 원군은 고려 제8대 임금이 되었고 현종이 바로 불상 밑에 숨어있던 어린 소년이랍니다. 모든 음모가 발각되어 김치향 부자는 처형이 되었고 헌의 왕후는 평민이 되어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신열사 자리에 대가람을 세우도록 하라. 현종은 진관조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신열사 자리에 큰 사찰을 짓게 했습니다. 이 사찰이 바로 진관사라고 합니다. 원래 진관사는 6.25 전쟁 때 모두 타버렸고 지금의 진관사는 그 후에 다시 지어진 사찰이라고 합니다. 법당 안에는 고려시대 현종의 목숨을 구한 본존 불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능수버들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호라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호라비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지요. 그 딸의 이름이 바로 능수였습니다. 어린 딸은 엄마를 부르며 매일같이 울었지요. 호라비는 능수를 업고 달렸습니다. 그러면 울다 지친 능수는 아버지 등에 엎인 채 잠이 들곤 했습니다. 호라비는 몹시 가난하였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능수는 매일매일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며 밥을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딸 하나 있는 것도 못 먹여 살리겠구나. 살 길을 찾아 나서보자. 호라비는 어린 딸 능수를 데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능수를 업고 가다 보니 하루에 30리도 못 갔지요. 이렇게 더디게 가다가는 길에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전한 삼거리에 이르자 호라비는 능수를 떼어놓고 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능수야, 이 애비가 돈을 벌어서 데리러 올 테니 여기에 있거라. 어느 주막에다 능수를 맡기며 호라비가 말하였지요. 언제 데리러 올 건데? 여기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면 올 것이야. 능수의 아버지는 짚고 왔던 버드나무 지팡이를 주막 앞에다 꽂아놓고 길을 떠났습니다. 능수는 주막에서 심부름을 해가며 아버지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버드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잎이 무성해져도 돌아오지 않던 아버지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버드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을 때여서야 비로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아버지와 아름다운 처녀로 변한 딸 능수는 아름드리 나무 아래서 감격의 상봉을 하였지요.
그 사람들은 그 나무를 능수의 이름을 따서 능수버들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오동나무와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하여 빚에 시달리다가 아들이 그만 부잣집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집 떠나는 아들에게 옷 이불이라도 들려보내고 싶었습니다. 생각다 못한 어머니가 입고 있던 무명 치마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 천을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여 손수건을 만들어 아들에게 주었지요.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추울 때 어디든 가리려무나. 어머니 걱정 마시고 부디 잘 지내세요. 아들이 떠난 뒤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워있는 어머니 가슴으로 귀뚜라미 한 마리가 뛰어올랐습니다. 더듬이를 휘더니 둥글 넓적하게 만들었지요. 아들에게 만들어준 손수건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알아누웠던 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게 되었지요. 귀뚜라미가 기다렸다는 듯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어머니도 귀뚜라미 이끌려 마루로 기어갔지요. 마루 아래 대돌에 올라선 귀뚜라미가 어머니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러더니 귀뚜라미가 5번을 튀어오르더니 오동오동 하였지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아들을 그리워하며 귀뚜라미가 뛰어놀던 대돌만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대돌 밑에서 푸릇한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잎사귀가 커다랗고 둥글 넓적한 게 틀림없이 손수건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귀뚜라미가 떠올라 오동나무라고 불렀지요. 그 무렵 저승에서는 어머니 명이 다한 줄 알고 저승사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저승사자가 마당에 들어서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오동나무 잎에서 푸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승에 수없이 다녀갔어도 이런 기세등등한 나무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모습을 보니 도저히 데려가지 못할 만큼 쌩쌩하게 보였지요. 잔뜩 심술이 난 저승사자가 애꿎은 오동나무 가지 하나를 뚝 하고 부러뜨렸습니다. 그럼 아들이라도 데려가야지. 저승사자는 곧장 머슴을 사는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미 죽어 거적에 둘둘 말려 있었지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아침에 아들이 주인집 광에 든 쥐를 쫓다가 쌀 가마에서 하얗게 쏟아져 내리는 쌀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던 아들은 한 줌을 집어먹었지요. 그러다 하필 지나가던 주인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쌀 도둑으로 몰려 곤장을 맞다 죽고 말았지요. 저승사자는 쉽게 아들을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승사자에게 애원하였지요. 내가 가면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장사 지낼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만이라도 이승에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울며 품에서 커다란 손수건을 꺼내었습니다. 손수건을 본 저승사자는 깜짝 놀랐지요. 어머니 집에서 보았던 푸른 나뭇잎과 똑같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기가 죽은 저승사자는 아들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덜컥 약속을 해버렸지요. 어머니는 자식처럼 보살펴온 오동나무가 부러진 것을 보고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승사자가 부러뜨린 가지를 치마 자락으로 싸매어
아들 돌보듯 돌보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되살아나질 않자 어머니는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끝내 일어나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들은 약속대로 이승으로 와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있는 오동나무를 본 아들이 깜짝 놀랐지요. 집 떠날 적 어머니가 박아주신 무명 손수건과 똑같이 생긴 잎사귀들이 팔랑팔랑 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자식처럼 돌보았던 부러진 오동나무 가지를 품에 안고 무덤가에 가져가 정성껏 심었습니다. 나무야, 부디 우리 어머니를 잘 지켜주렴. 아들이 저승으로 떠난 뒤 신기하게도 무덤가에는 죽었던 오동나무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처럼 어머니 무덤을 지키며 푸르게 자랐다고 합니다. 여종과 선비의 인연. 옛날 어느 마을에 우하형이라는 무관 벼슬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하고 뒤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서 과거에 합격한 뒤 지방의 국경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그곳에는 관청에서 물 깃는 일을 하다가 그만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아형은 그 용모가 잠옷 예쁜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 가까이 지내다가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지요. 하루는 여인이 물었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첩으로 삼았으니 앞으로 무엇으로 저를 먹이고 입히실 작정이십니까? 내 집이 본래 가난하여 손에 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더 물어 무엇 하겠느냐? 내가 이왕 그대와 한 집에서 살기로 하였으니 옷이나 빨아주고 버선이나 기워주기를 바랄 뿐이지 그대에게 줄 물건이 뭐가 있겠느냐? 저도 그런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서방님께 몸을 허락한 이상 서방님을 맡아 돌볼 터이니 염려 마십시오. 여인은 바느질과 길쌈을 부지런히 하여 먹고 입히는 것을 한 번도 모자라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아영이 기한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자 여인이 또 물었습니다. 서방님 어디로 가십니까? 서울에 있으면서 벼슬을 구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이 주먹밖에 없는 신세요. 게다가 서울에는 가까운 사람도 없으니 무얼 먹으며 눌러있겠소. 그건 바랄 수도 없는 일이지. 그저 고향에 돌아가 조상의 무덤이나 지키며 늙어 죽는 수밖에 없지. 제가 서방님의 용모와 기상을 보니 범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병마절도사 벼슬은 넉넉히 할 것입니다. 제게 몇 해 동안 모아둔 은화가 6,700냥이 있으니 이것으로 말과 안장을 사고 나머지는 노자로 쓰도록 하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서울로 올라가 벼슬을 구해보십시오. 10년만 있으면 성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천한 몸이니 서방님을 위해 수절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어느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있다가 서방님이 어느 고을 원이 되어 내려온다는 기별만 들으면 그날로 찾아가 뵙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우아영은 뜻밖의 많은 재물을 얻은 데다 마음의 적이 느껴지는 바가 있어 여인과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고 길을 떠났지요. 여인은 우아영을 보낸 뒤 고을에 있는 호라비 교생의 집에 몸을 의탁하였습니다. 교생은 여인의 용모에 반하여 함께 살기로 하였지요. 교생의 집안 형편은 그리 가난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부탁하였지요.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되옵니까?
모든 일은 명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곡식은 얼마이고 돈은 얼마이고 무명은 얼마이며 그릇 가지들의 모두 명세서를 만들어 수를 적어 주십시오. 부부간에 있으면 쓰는 것이고 없으면 마련하면 될 게 아니오. 무슨 혐의가 있다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이 하도 간절히 청하는 바람에 교생은 그의 말대로 명세를 적어 주었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받아 옷 안에 간수에 놓았지요. 그러고는 살림을 어찌나 잘 다스려 나가는지 재산이 날마다 불어났습니다. 하루는 여인이 교생에게 부탁하였지요. 제가 글을 조금 알아서 글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무슨 벼슬에 임명되었는지 제가 알 수 있도록 관청에서 조보를 빌려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생은 여인의 말대로 조보를 빌려다 주었습니다. 몇 년간 관리 임명 명단에는 선전관 우하영, 주부 우하영이라는 글이 눈에 띄었지요. 우하영은 여러 벼슬을 거쳐 부정으로 승급되고 7년 만에 평안도의 큰 고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여인은 그 뒤부터 조보만 보았지요. 그러던 중 아무 고을원 우하영이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하였다는 소식이 조보에 났습니다. 여인은 교생을 만나 작별을 고하였지요. 제가 이 집에 온 것은 오래 있으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떠나겠습니다. 교생은 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가야 할 때가 있는 사람이니 더는 제게 미련을 주지 마십시오. 여인은 말을 마치자 처음 받아두었던 재산 명세서를 꺼내 보이며 말하였지요. 제가 7년 동안 집안 살림을 돌보면서 한 가지라도 전보다 축냈다면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과 비교해보니 축난 것은 없고 덜어는 2배, 3배로 늘어나기까지 하였으니 제 마음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교생과 작별하였지요. 종을 한 사람 불러 짐을 지워 가지고 자기는 남장을 한 뒤 패랭이를 둘러썼습니다. 여인은 우하영이 부임한 고을로 찾아갔습니다. 우하영이 고을에 부임한 지 겨우 하루가 지났는데 고을 백성 하나가 송사를 하러 동원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또께 여쭐 말씀이 있으니 섬돌 위에 올라가 여쭙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하영은 처음에는 허락치 않다가 나중에야 허락하였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동원 창가까지 바싹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우하영은 호기심이 동하여 그러라고 하였지요. 사또께서는 저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고을에 처음 부임해온 터에 고을 백성을 어떻게 알겠느냐? 아무의 아무 곳에 같이 살던 사람을 몰라보신단 말입니까? 우하영이 그제야 자세히 보고 와락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들이며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 모양을 하고 왔느냐? 내가 부임한 다음 날에 네가 또 왔으니 그야말로 기이한 일이로구나. 2 사람은 기쁨을 금치 못하며 그동안 막혔던 정회를 풀었습니다. 당시 우하영은 아내가 죽었으므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 안방에 거처하며 집안 살림을 돌보게 하였지요. 여인은 전처의 자식들을 거두어주고 종복들을 부리는데 모두 법도가 있어 은정과 위험에서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청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게 여기며 여인을 칭송하였지요. 여인은 늘 우하영에게 비변사의 아전에게 돈을 푼푼히 주도록 권하고
그들에게 부탁하여 조보를 빠짐없이 얻어보았습니다. 조보를 통하여 세상 일을 헤아려 보고 재상 가운데 머지않아 크게 등용될 사람을 잘 대접하게 하였지요.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 재상이 권력을 쥐게 되면 우화영을 내세우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화영은 서너 번 걸쳐 큰 고을의 원으로 임명되었지요. 그러는 사이 살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우화영은 차차 승진하여 병마절도사에 이르게 되었고 나이 80에 이르러 고향 집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예법대로 우화영의 초상을 치르면서 상복을 지어 입고는 전처의 맏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영감이 시골 구석의 무관으로 벼슬이 병마절도사에 이르렀으니 지위가 한껏 높았고 또 나이가 80이 넘도록 살았으니 수명도 그만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니 무슨 한이 있겠소. 나로 말하면 안사람으로 남편을 섬기는 것은 워낙 당연한 도리라 자랑할 것은 못되지만 여러 해 동안 온갖 성의를 다하여 벼슬할 방도를 가르쳐 오늘에 이르렀으니 내 직분도 이만하면 다했다고 할 것이요. 내가 먼 산골의 비천한 몸으로 영감의 작은 댁이 되어 여러 고을에서 높이 떠받 들렸으니 누린 영화도 이만하면 되었소. 무슨 다른 한이 있겠소. 영감이 살아있을 때 나에게 집안 살림을 맡겼지만 이제는 맏자식이 이렇게 장성하였으니 집안일은 맏며느리가 돌보아야 할 것이오. 오늘부터 맏며느리에게 집안일을 맡기려 하오. 맏아들과 며느리는 울며 사양하였지요. 우리 집안이 오늘처럼 된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희들은 그저 어머니만 믿어왔을 뿐이온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렇지 않소. 그렇게 하면 집안 법도가 문란해지요. 여인은 크고 작은 진물이며 돈과 곡식 등을 명세별로 적어 맏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를 안방에 거처하게 하고 자기는 건너편 작은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오늘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겠소. 여인은 며칠 동안 나다를 입에 대지 않으며 문을 걸고 있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처의 자식들이 통곡하며 말하였지요. 우리 어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오. 그러니 어찌 첩으로 대접하리오. 그리고 자식들은 뒤에 장사를 치른 뒤 석 달이 되기를 기다려 따로 사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우화영의 장사날이 되어 관을 내가려 할 때였지요. 상역군들이 아무리 들려고 하여도 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이 달려들어 용을 써 보았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말하였습니다. 작은 댁을 두고 차마 떠나지 못하여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여인의 관을 함께 내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제야 우화영의 관이 가뿐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모두 신기해하였지요. 우화영은 평산 큰 길가에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서쪽으로 앉은 무덤은 우화영의 묘고 그 오른쪽 10걸음쯤 되는 곳에 있는 묘는 바로 여인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중전이 된 여우. 옛날 어떤 총각이 과거를 보러 가다가 주막에 들렀습니다. 날이 저물어 잠을 자는데 꿈속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지요. 여보게 총각, 오늘 밤 내 제사가 있었는데 들에 복숭아 씨앗이 떨어져 있어
음식을 먹지 못했다네. 노인은 넋두리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총각은 주막 주인에게 꿈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정말 고맙소 젊은이. 아버지가 총각의 꿈에 나타나 깨우쳐 주신 것이니 오늘 저녁 다시 제사를 지내야겠소. 그러니 하룻밤만 더 묵고 가시오. 총각은 하는 수 없이 하루 더 묵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얼른 마당에 떨어진 복숭아 씨앗을 없애버렸지요. 주인은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한 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날 밤 꿈에 백발의 노인이 다시 나타났지요. 오늘은 총각 덕분에 잘 먹고 가네. 주막에서 동쪽으로 가면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동쪽으로 뻗은 가지 밑을 파면 금덩어리가 나올 걸세. 자네는 금덩어리를 아들에게 주고 이 집 문턱을 목침이 될 만큼 베어가게. 그 목침을 갖고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야. 다음날 총각은 느티나무를 찾아가 동쪽으로 뻗은 가지 밑을 파보았습니다. 정말 금덩어리가 나왔지요. 총각은 금덩어리를 주막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주인께서는 목침을 하나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베어주시오. 이리하여 총각은 목침을 얻어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총각이 서울을 향해 숲을 지나고 있을 때였지요.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어디선가 총각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총각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목침이? 총각은 목침을 꺼내 귀를 쫑긋 세웠지요. 서울로 가거든 이 정승댁을 찾으세요. 그 댁딸이 병에 걸려 있을 거예요. 어서 가서 아가씨의 병을 고쳐드리세요. 내가 어찌 병을 고친단 말이야. 그 병은 뒤뜰 연못에 사는 천년 묵은 메기가 독을 피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메기를 잡아 죽이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총각은 서울로 들어서자마자 이 정승 댁을 찾아갔습니다. 목침의 말대로 정승의 딸은 병이 나서 누워 있었지요. 영감마님, 따님의 병을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젊은이가 우리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글쎄요. 일단 제가 병을 보아야겠습니다. 총각은 의원들처럼 맥을 짚어보는 척 했습니다. 그리 대단한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한 병이 아니라면 정말 고칠 수 있는 병이란 말입니까?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대장간에 가서 풀무와 쇳덩어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말이 떨어지자 이정승은 하인들을 시켜 그것들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총각은 풀무와 쇳덩어리를 가지고 연못으로 가보았지요. 풀무로 숯불을 피워 쇳덩어리를 벌겋게 달구더니 연못에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니 연못 위에 엄청나게 커다란 메기가 죽어 떠올랐지요. 정말 메기가 있었구나. 총각은 목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후 정승의 딸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았지요. 정승은 딸의 병을 고쳐준 총각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 총각은 과거에도 합격하여 벼슬을 얻었지요. 그런데 그때 나라에서는 재상만 되면 얼마 가지 않아 죽고 마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총각도 재상의 자리에 올랐지요. 재상이 된 총각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임금님께서 주신 벼슬이니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때 목침 보자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상은 얼른 목침 보자기를 풀어보았지요. 재상어른, 이곳은 원래 여우가 살던 굴로 여우들이 안가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상어른께도 밤에 여우들이 젊은 부부로 변하여 들어와 집을 지어 달라고 할 거예요. 재상은 그제서야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재상어른, 절대 놀라지 말고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셔요. 그런 다음 집을 불로 태우세요. 그러면 여우가 튀어나올 것이에요. 그때 여우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재상어른이 산답니다. 그날 밤 재상은 밤 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람으로 변한 여우 부부가 찾아왔지요. 목침의 말대로 부부는 집을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알겠다. 집을 지어 주겠으니 어서 가보거라. 재상은 여우 부부와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재상은 장작을 가져다가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자 여우 2마리가 뛰어나왔지요. 영감마님, 너무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 여우가 화를 내며 덤벼들었지요. 재상은 장작으로 여우를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부인 여우가 도망을 치고 말았지요. 몇 년 후 대궐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중전 마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임금님은 새 중전을 맞았지요. 그러나 새 중전도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이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지요. 중전, 어서 일어나세요. 전하, 제 병은 쉽게 낫지 않는 병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쉽게 낫지 않는다니요? 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약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오? 내가 못 구하는 약이 어디 있겠소? 어서 말해보시오. 그 약은 재상의 간이옵니다. 재상의 간? 임금님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재상은 깜짝 놀랐지요. 전하, 제가 중전 마마의 맥을 짚어본 다음에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재상은 중전 마마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목침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중전이 있는 방으로 갈 때 매 1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소매에 넣어 가세요. 재상은 목침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재상이 중전의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소매에 넣어왔던 매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지요. 매는 중전의 머리 위에 앉아 2눈을 뽑았습니다. 동시에 고양이는 중전의 목을 물어버렸지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임금님과 재상이 놀라는 사이에 중전은 피를 쏟으며 1마리 여우로 변했습니다. 중전으로 둔갑해 있었던 여우는 장작불에 태우려다 도망친 부인 여우였지요. 놓지 못한 쌀 자루. 옛날 어느 마을에 포도총 옥졸 천서방이 살았습니다. 천서방의 다른 식구들은 땅을 얻어 농사를 지었지요. 어느 날 천서방은 3달 만에 봉급으로 받은 쌀을 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고? 땅만 있으면 차라리 농사를 짓는 것인데. 천서방은 등에 진 쌀 자루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아이 4이 있었지요. 3달 동안 쌀을 받지 못해 7 식구는 굶다시피 했습니다.
아유 불쌍한 우리 식구들 굶어 죽지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천서방의 머릿속에는 온통 가족 걱정뿐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얼음이 녹지 않았어야 하는데 강을 건널 생각을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부터 날이 좋아져서 따스한 봄날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얼음 위로 건너야 하나?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 하나? 천서방은 뛰다시피 걸어서 한강 나룻가에 다다랐습니다. 많이 녹은 것 같은데 나룻배를 기다리다간 너무 늦겠는걸. 천서방은 천천히 얼음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서방에게 옥졸 일은 마음에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다 잡혀온 사람들을 보면 굶주림에 어쩔 수 없었겠지 하며 그들의 처지가 이해되곤 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해야 한단 말인가? 봉급도 제때 주지 않아 식구들을 굶기기 일수인데 말이야. 천서방은 속이 상했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얼음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녹지는 않았습니까? 맞은편에서 건너오는 사람을 만나자 걱정이 되었지요. 방금 건너오는 길이니 별일 없을 것이오. 천서방은 한시름 놓인 마음으로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눈이 덮인 얼음 위에는 강을 건넌 사람들의 발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군. 천서방은 어깨에 쥐고 있던 쌀 자루를 단단하게 움켜 쥐었습니다. 천서방은 얼음판 걱정은 아예 잊어버리게 되었지요. 얼른 가야지. 천서방은 식구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강을 절반쯤 지나자 걸음이 더 빨라졌지요. 바로 그때 우지직 쩍 하며 갑자기 얼음 위에 금이 가더니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에 녹기 시작한 얼음은 천서방이 밟는 순간 금이 간 것이지요. 금이 간 사이로 물이 올라왔습니다. 발을 옮기려 하여도 어찌나 얼음 위가 미끄럽던지 자꾸만 넘어졌지요. 천서방은 오도 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거 큰일이구나. 이러다 빠져 죽겠어. 천서방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제는 갈라지는 얼음 위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요. 그때 천서방을 지탱하던 얼음이 물 밑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천서방은 강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지요. 사람 살려. 다행히 천서방의 팔이 커다란 얼음 조각을 잡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던 사람들이 천서방 주변으로 모여들었지요. 그러나 누구도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짐을 벗으시오. 짐이 무거워 못 나오지 않소. 지켜보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짐을 벗으라고? 천서방은 그 순간에도 멈칫하였지요. 짐을 벗으면 물속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식구들이 굶게 되니 그럴 수는 없지. 천서방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쌀 걱정뿐이었습니다. 어서 짐을 버리고 나오세요. 사람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이 쌀은 우리 식구들의 목숨이야.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 천서방은 빈손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물에 빠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시오, 뭘 꾸물거리시오. 죽고 싶지 않으면 짐을 버리고 나오시오.
그럴 순 없어. 이 짐을 벗어버리면 우리 식구가 굶는단 말이오. 천서방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음 조각을 붙들고 있었던 손이 스르르 미끄러져 버렸지요. 천서방은 쌀 자루와 함께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똥섬 이야기. 아주 오랜 먼 옛날 우리나라에 장길손이라고 하는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통 거인이 아니었지요. 키가 얼마나 컸던지 머리가 구름 위에 있었으며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몇십 리를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끼 식사에 쌀을 수십 섬씩이나 먹어치우곤 하였지요. 그렇지만 장길손의 배에서는 항상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도 배가 다 찰 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었고 밥을 먹고 돌아서면 금세 배가 고파졌지요. 그래서 장길손은 늘 먹을 것을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고 다녔습니다. 장길손은 북쪽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북쪽 지방에서는 평야보다 산이 많아서 벼농사를 적게 지었지요. 그래서 장길손은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쪽 지방은 벼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어서 쌀이 많이 나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구걸을 했습니다. 인심 좋은 남쪽 사람들은 장길손을 가엾게 여겨 쌀을 수십 섬이나 모아 밥을 지어 주었지요. 장길손은 처음으로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진 장길손은 바닷가로 갔지요. 장길손은 바닷물에 자신의 몸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몸에 맞는 옷이 없어 나뭇잎으로 겨우 아랫도리만 가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장길손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도 제대로 된 옷을 입어보았으면. 그래서 장길손은 남쪽 지방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하여 옷 한 벌만 지어주실 수 없나요? 남쪽 지방 사람들은 장길손을 위하여 남쪽 지방에 있는 배를 모두 모아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장길손은 너무너무 기뻤지요. 난생 처음 옷이 생겼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지요. 장길손이 흥에 겨워 어깨를 들썩들썩 거릴 때마다 그의 몸이 해를 가려서 백리 밖까지 그늘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논밭에서 나는 곡식이나 채소들이 햇빛을 받지 못해 자랄 수 없게 되었지요. 게다가 장길손이 팔을 움직일 때마다 소매자락에서 바람이 일어 집과 가축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쪽 지방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밥을 먹이고 옷까지 만들어 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이놈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구나.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장길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장길손은 눈물을 흘리며 북쪽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길손이 남쪽 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소문은 어느새 북쪽 지방까지 퍼져 있었지요. 북쪽 지방 사람들은 장길손만 보면 모두들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장길손은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었지요. 그는 너무 배가 고파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그러고는 나무나 돌, 흙 등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마구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아닌 걸 먹었으니 소화가 될 리 없었지요. 장길소는 배를 움켜쥐고 땅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었지요. 얼마나 많이 토해냈는지 쌓이고 쌓여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장길손이 흘린 눈물은 동쪽과 서쪽으로 흘러 압록강과 두만강이 되었지요. 못 먹을 걸 먹어서 그런지 설사도 나왔습니다. 설사는 흘러내려 산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똥덩이가 튀어 멀리까지 날아가 섬이 되었다고 한답니다. 너무 우스운 이야기지요? 함정에 빠진 토끼. 옛날 어느 깊고 깊은 산 속에 착하고 부지런한 엄마 토끼가 아기 토끼들을 데리고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토끼는 밤낮으로 아기 토끼들을 정성껏 돌보았지요. 낮에는 굴 밖에 나가 맛있는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밤에는 굴 안에서 자장가를 불러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엄마 토끼는 바구니를 옆에 끼고 산나무를 뜯으러 나왔습니다. 날씨가 참 좋구나. 엄마 토끼는 사방을 돌아보았지요. 여기저기 맛있는 산나물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면 정말 좋아하겠지? 엄마 토끼는 산나물이 가득한 바구니를 들고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엄마 토끼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지요. 사냥꾼이 노루를 잡으려고 파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엄마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 함정에서 나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삿나물 바구니 때문에 올라가기가 힘들었지요. 큰일이구나. 이러다 사냥꾼에게 붙잡히면 우리 아이들은 어찌 살까? 엄마 토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노루가 엄마 토끼의 울음소리를 듣고 함정을 기웃거렸지요. 토끼야, 어쩌다 함정에 빠졌니? 노루야, 나를 좀 도와다오. 겁쟁이 노루는 와들와들 떨면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너를 구해주겠니? 노루는 멀찌감치 물러앉아 걱정만 하다 돌아갔습니다. 엄마 토끼는 어깨를 들썩이며 다시 울었지요. 잠시 후 너구리가 지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토끼야. 너구리야, 나를 구해주렴. 너구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너를 구한단 말이야. 난 몸이 둔하여 널 도와줄 수 없어. 너구리는 이렇게 말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엄마 토끼는 너구리가 정말 야속했습니다. 이때 콧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던 여우가 함정 안을 기웃거렸지요. 어머 토끼야, 어쩌다 그렇게 되었니? 여우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라고? 여우는 한참 동안 내려다보더니 약을 올리며 사라졌습니다. 엄마 토끼는 기가 막혔지요. 이때 지나가던 살쾡이가 입을 삐죽거리며 들여다보았지요. 어머 토끼야, 어떻게 거기에 빠졌니? 곧 사냥꾼에게 잡히겠는걸? 엄마 토끼는 이제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람쥐가 함정을 내려다보았지요. 토끼네 엄마가 어쩌다 거기에 빠졌어요? 엄마 토끼는 다람쥐가 몹시 반가웠습니다. 다람쥐야, 어서 우리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렴. 다람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너무 멀어. 어떻게 가요? 멀면 뛰어가렴. 숨이 차서 어떻게 뛰어가지요? 숨이 차면 쉬어가야지. 인정 많은 다람쥐는 토끼네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제야 엄마 토끼는 마음이 놓였지요. 그러나 까마득한 높이에 함정을 올려다보니 다시 슬퍼졌습니다. 다람쥐는 숨이 턱에 닿도록 헐떡거리며 토끼네 집으로 달려갔지요. 아기 토끼들은 엄마의 소식을 듣고 함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를 어쩌면 좋아요? 아기 토끼들은 엉엉 울었습니다. 얘들아, 울지 말고 어서 마을로 내려가 굴뚝 모퉁이에 있는 호미를 가져오렴. 아기 토끼들은 울음을 그치며 달려갔습니다. 아기 토끼들은 호미를 가져와 엄마에게 주었지요. 엄마 토끼는 호미로 함정 벽을 파고 발을 디뎠습니다. 엄마 어서요. 어서 올라오세요. 잘 올라오던 엄마 토끼는 중간쯤에서 뒤로 벌렁 자빠졌습니다. 아기 토끼들은 눈을 질끈 감았지요. 얘들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서 가서 칡 넝쿨을 가져다가 밧줄로 꼬아 내려다오. 아기 토끼들은 칡 넝쿨을 한 아름 끊어다가 밧줄을 꼬았습니다. 엄마 토끼는 밧줄을 붙잡았지요. 아기 토끼들은 힘을 모아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절반쯤 올라왔을 때 또다시 쿵 하고 떨어져 버렸지요. 얘들아 안 되겠다. 흙을 내려보내렴. 흙으로 함정을 메우면서 올라가야겠구나. 아기 토끼들은 서둘러 흙을 모아 함정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둑어둑해졌지요. 엄마 토끼와 아기 토끼들은 힘이 빠져 온몸이 나른해졌습니다. 밤이 가고 날이 밝으면 사냥꾼이 우리 엄마를 붙잡아 가겠지? 엄마, 우린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때 둥근 달이 산 마루에 솟아있는 푸른 소나무 가지에 걸렸습니다. 아기 토끼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달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엄마를 살려주셔요. 바로 그때 하얀 동아줄이 함정 안으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아기 토끼들은 춤을 추며 좋아하였지요. 엄마, 줄을 꼭 잡으세요. 달님은 엄마 토끼가 동아줄을 붙잡자 눈 깜짝할 사이에 함정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엄마 토끼와 아기 토끼들은 달님에게 인사를 하였지요. 그 토끼들은 매월 보름이 되면 달님이 내려보내는 동아줄을 타고 달나라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달나라에 올라가 개수나무 아래에서 옥토끼가 떡방아를 찍고 있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